여보,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당신이에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도장 하나만 더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밑에 사인하시고요. 사돈이 참 애를 많이 쓰셨네. 승원아 앞으로 혜주한테 잘해라이. 혜주야, 내가 공방 접을까 했다가 요 계약서 보고 마음 돌렸어. 고맙다 진짜.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개사님께서 서류를 제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종이 위에 제 손바닥을 잠시 얹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임차인 난에 제 이름 세 글자 문혜주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붉은 도장 자국이 조용히 배어 나와 있었고 종이 표면에서 방금 찍힌 인주 냄새가 옅게 올라왔습니다.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의 배농장을 담보로 잡으시고 친정아버지께서 칠순을 코앞에 둔 연세에 은행 문턱을 5번이나 넘으시며 마련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서울로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는 작업복 소매를 걷으시며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혜주야, 이 돈의 주인은 너다. 그 누구에게도 이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손수건에 접어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님, 오말자 여사님께서는 응접 소파 옆자리에 앉으셔서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고 계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중개사님께서 건네주신 계약서의 숫자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훑어보셨고 그 시선이 임차인 난에서 약 5초간 머물렀다가 다시 금액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계약서 위의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신 직후 곧장 허리를 곧게 펴시고 고개를 한번 작게 끄덕이셨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을 계산하시는 끄덕임인지 저는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편 박승원 씨는 제 옆에 앉아 계시다가 도장을 다 찍은 저를 향해 아주 사람 좋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시며 오늘 저녁엔 우리 엄마랑 같이 갈비찜이나 먹으러 가자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살짝 몸을 떼지도 않고 계약서를 가지런히 접어 가방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닫는 손끝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지만 제 등줄기는 미세하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합정동의 그 40평대 아파트로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사는 저 혼자 치렀습니다. 남편은 현장 급한 일이라며 차 키만 챙겨 훌쩍 나가 버리셨고 시어머님께서는 허리가 아프다시며 거실 소파에 30분쯤 앉아 계시다가 병원 예약을 핑계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께서 박스를 한쪽으로 몰아두고 가시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저는 방 4개의 바닥을 한 칸씩 쓸고 닦아 나갔습니다. 주방의 타일 바닥에 묻어있던 얼룩을 세정제를 뿌려 2번 닦아냈고 거실의 나무 마루는 전용 크림을 발라 3번에 걸쳐 광을 냈으며 안방과 작은 방의 창틀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먼지를 면봉으로
일일이 파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께 이 공간을 흠 하나 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공간이 앞으로 저의 딸 지우가 자라날 집이 되리라는 사실이 제 두 손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 타일 위에 신발 자국까지 걸레로 지우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마루의 차가운 기운이 허벅지 뒤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장의 조명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다가 저는 가방 안쪽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임차인 난에 제 이름 석자 위로 새벽 거실의 주황빛 간접 조명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잉크가 마른 자리에서 종이의 결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배농장이 한 여름 땡볕 아래 숨쉬고 있었을 그 시간들이 아버지의 주름진 손끝이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시던 그 순간이 이 계약서 한 장 위로 조용히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가방 안쪽 작은 포켓에 넣어두었습니다. 거실창 너머로 합정동대로의 가로등 불빛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 유리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유리의 차가움이 제 이마의 열기를 천천히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딱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내 이름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사를 들어온 지 3년째 저는 늘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익힌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깨우지 않도록 침대 가장자리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안방 문을 여닫을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 손잡이 쪽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요령까지 저는 이 집에서 3년을 살며 저절로 배워왔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딸 지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솥에 밥이 조금 남아있길래 그 위에 계란 한 알을 풀어 주먹밥으로 말았고 어제 구운 무화과 브리오슈한 조각을 예쁜 접시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 들고 갈 물통에 보리차를 가득 담아 가방 앞 포켓에 꽂아두고 저는 주방 벽에 걸린 시계를 한번 흘끗 올려다보았습니다. 6시 20분. 오늘도 저는 딱 제 페이스대로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이름은 달콤한 오후였습니다. 망원동 골목 안쪽 낡은 2층짜리 건물의 1층을 전세로 얻어 5년 전부터 운영해 온 저의 작업실 겸 매장이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진열대가, 안쪽에는 오븐 4대와 냉장 스탠드 1대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나무 계단 아래에는 저의 예비재료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로 홀레식용 디저트 테이블을 기획하고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한 테이블당 견적이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였고 한 달에 평균 5건에서 7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의 공방 순이익은 월 평균 7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3사람뿐이었습니다. 저의 세무사 한 분, 저의 대학 선배이자 오랜 친구인 최선영 변호사,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남편 박승원 씨는 제 공방을 해주 취미 삼아 운영하는 빵집이라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님 오말자 여사님께서는 제 공방을 돈 몇 푼 손에 쥐어주는 부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제 일을 그렇게 부르시도록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누가 저를 낮춰보시는 정도에 정확히 비례해 저의 안전거리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님께서 쥐고 계셨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통장이 남편의 손에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다니느라 돈 관리할 시간이 없다. 엄마가 이자,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돈을 굴려주니까 훨씬 이익이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 남편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러세요. 대신 이 집의 관리비, 도시가스비, 수도료, 통신비, 지우 유치원비는 모두 제 공방 통장에서 나가게 해두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합정동 아파트의 매달 관리비 31만 원, 도시가스 요금 17만 원, 수도 요금 4만 원, 남편의 자동차 보험료 분납금 22만 원, 남편의 핸드폰 요금 8만 원, 거기에 시어머님께서 승원이 건강식품 값이라 부르시며 한 달에 한 번 꼬박 가져가시는 4만 5천 원까지 모두 저의 공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으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혜주야, 이번 달 자동차 보험료 내야 하지 않나? 저는 주방에서 끓이던 된장찌개에 불을 줄이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신 채 웅얼거리듯 덧붙이셨습니다. 월급은 이미 엄마한테 다 보냈어. 보험료는 일단 당신 공방 돈으로 먼저 내놓으면 내가 며칠 뒤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제 손에서 국자가 가스레인지 옆에 놓인 알루미늄 받침대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쨍그랑 이라는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한번 깊게 갈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출들 하나하나를 전부 예외 없이 제 수첩에 적어두겠다고. 그 다음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넓게 펼쳐두고 딸 지우와 함께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에 쥐어진 노란 색종이는 반으로 접힐 때마다 가장자리가 삐뚤빼뚤했고 지우는 그 삐뚤삐뚤한 곳을 엄마가 좀 눌러달라며 작은 손가락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색종이를 받아들고 접힌 선을 손톱으로 눌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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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저는 고개를 한번 들었고 지우는 엄마 친할머니 왔어 하며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제 몸을 줄이는 방식을 이미 익혀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양손에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봉지 아래로 희미하게 갈색 물기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다가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구두도 완전히 벗지 않으신 채 발뒤꿈치만 겨우 신발장 턱에 걸치시고는 거실 한쪽 건조대 쪽으로 시선을 쭉 돌리셨습니다. 이예이, 우리 승원이 와이셔츠를 어떻게 수건이랑 같이 널어둘 수가 있니? 세탁기도 옷감별로 따로 돌려야지.
이게 웬 망발이야. 저는 잠깐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 셔츠는 손빨래를 따로 한 뒤에 말리려고 같이 걸어둔 것 뿐이에요. 세탁기에는 함께 넣지 않았어요. 여사님께서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확 여시자 안쪽에 찬 기운이 훅 밀려나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첫 번째 칸의 반찬통을 쓱쓱 밀어 제치시더니 두 번째 채소칸의 서랍을 열어보시고는 대뜸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 문은 산지 며칠이나 된 거니 껍질 쭈글쭈글한 것 좀 봐라. 우리 승원이가 현장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오는데 이런 걸 식탁에 올리려 그러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주방의 흰 타일 벽에 부딪혀 아주 단단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현관 옆 신발장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님께서 주시고 가신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아직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밑바닥에서 흘러내려온 갈색 액체가 제 손등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묵은 김치 국물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콧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30분쯤 지나 시어머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커피 한 잔을 종이컵에 따라 드시고 지우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에 잠금음이 울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다리를 잡으며 엄마 우리 다시 색종이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지우의 뺨에 제 뺨을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지우의 머리에서 딸기 샴푸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를 재운 뒤 저는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망원동 골목의 가로등이 새벽녘처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공방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나무 계단 끝에 자리한 창고에서 저는 낡은 양장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정색 가죽 표지에 오랜 시간이 배어 들어가 은은하게 반들거리는 수첩이었습니다. 결혼하던 해봄 친정 어머니께서 해줘야 살림하는 사람은 수첩 하나는 꼭 있어야 해 하시며 제 손에 쥐어주셨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부터 저는 결혼 이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지출한 모든 내역을 날짜 순으로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도시가스비, 수도료, 지우 유치원비, 시누이 조카들 생일 선물, 시아버님 기일 상차림 비용, 남편 건강검진비, 어머님께서 건네주신 검은 비닐봉지에 묵은 김치와 시어머님의 건강식품값 45,000원까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의 다음 빈칸을 펼쳐 오늘 날짜와 함께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묵은 김치 2봉지 팩이 3만 원. 수첩을 덮고 저는 공방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망원동의 작은 골목 위로 늦여름의 미지근한 공기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속으로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어머님, 언젠가 이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드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해 늦가을 시누이 박승의 형님께서 셋째 아이를 가지셨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처음 들은 날 저녁 시어머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거셔서 우리 집안의 경사라며 한참을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제 입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등 뒤편에 아주 얇은 실처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정확히 한 달 뒤 현실이 되어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의 낮잠을 재우고 저는 식탁에서 공방 다음 주 납품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도어록 소리가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 두 개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 형님이셨습니다. 형님께서는 한 손에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에는 어린이용 카시트와 아기 옷가지가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옳게, 나 당분간 여기서 몸조리할 거야. 우리 집은 위에 두 애가 시끄러워서 몸조리가 안 돼. 여기는 방도 넉넉하고 주방도 넓잖아. 형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통보로 내려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며 당연하지, 가족끼리 뭐 어떠니 하며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마치 제 답변을 기다리지 않기로 사전 합의라도 보신 듯한 속도로 거실 중앙 소파 쪽으로 캐리어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형님께 기본 손님 접대만큼은 해드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풍경을 보자마자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곧장 형님께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나 왔어. 혜주야, 누나 편하게 있게 해드려. 저는 국자를 손에 쥔 채 잠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사전에 오간 뒤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 뒷모습에서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시누이 형님의 출산은 그로부터 3주 뒤에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셋째를 출산하셨고 출산 다음 날 저녁 아기와 함께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날 저녁 형님과 아기를 2층 손님방으로 들이시고 제게 하루 3번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직접 차리라는 지시를 단호하게 내리셨습니다. 옳게 모유 수유 중인 산모한테는 뜨끈한 국물이 최고야. 공방은 당분간 잠시 닫아. 여기가 더 큰 일이잖니.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층 손님방의 전등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저의 작은 방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대학 선배이자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최선영 선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시간 비워줄 수 있어. 조용히 좀 뵙고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 선배의 답장은 1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혜주야, 언제든 와. 시간은 내가 정해. 저는 핸드폰을 엎어두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양장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친 저는 오늘 날짜와 함께 새로운 한 주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누이 산후조리 시작 예상 기간 최소 6주. 시어머님 주도. 남편 동의. 그 한 줄 아래에 저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공방 매출 관리는 현금 별도 계좌로 분리한다. 공방 열쇠 여부는
지우 유치원 개인 사물함에 보관. 수첩을 덮은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합정동 대로변의 가로등 불빛이 2, 3층 높이에서 일렁이며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셋이 더 들어온 첫밤이었지만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저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점심, 저는 망원동 공방을 잠시 비우고 강남역 근처에 있는 최선영 선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대로변 고층 빌딩의 8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회의실 창문으로는 가로수 잎이 물들어 가는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선배는 회의실 문을 열어주시며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혜주야, 어서 와. 오늘은 차가운 우롱차 내려줄게. 저는 가방에서 낡은 양장 수첩을 꺼내 회의실 원목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선배는 그 수첩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쳐 선배 쪽으로 밀어드렸을 때 선배의 눈빛이 변호사로서의 것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셨고 20여 분간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의 속도만이 선배의 집중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신 뒤 선배는 우롱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혜주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 집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이 너 혼자라는 건 이 상황에서 내게 가장 결정적인 무기야. 시어머님도 시누이도 남편도 그 누구도 이 집에 대한 법적 거주 권한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 내가 내 대신 이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 갈래로 준비되어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저는 지금 당장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야. 다만 상황이 저를 어느 쪽으로 밀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준비해 두고 싶었어. 선배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항목을 띄워주셨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절차, 재산 분할 계산 기준, 친권과 양육권 우선 기준, 전세, 임차권 단독 명의자의 권리, 동거가족 퇴거 요청서 양식. 사무실을 나와 망원동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 창밖으로 늦가을 한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고, 저는 선배가 마지막에 건네주신 한 문장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내가 지난 7년간 쌓아둔 기록이 결국 내 자신을 구해주게 될 거야. 기록은 언제나 말보다 힘이 세거든. 공방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른 저는 오늘 오후 예약되어 있던 디저트 테이블 한 건을 마무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공방 입구의 풍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연남동의 유명 웨딩홀 대표이신 이장수 사장님이셨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3년 전부터 저의 공방에 홀레 디저트 테이블을 정기적으로 맡겨오셨고 그 사이 저희는 제법 두터운 거래처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 대표님, 오늘은 주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식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작업대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저희 웨딩홀이 내년 봄 2층 전체를 리뉴얼하면서 3층을 새로 증축합니다. 그 3층 전체를 프리미엄 디저트 라운지로 꾸미려 하는데 기획과 운영을 전부 문 대표님 공방에 맡기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저희 쪽 전액, 매출은 8대2로 문 대표님 쪽이 높은 비율을 가져가시는 조건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제안서 첫 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 월 매출 4,500만 원, 초기 인테리어 투자 2억 2천만 원 전액 상대 부담, 운영 기간 5년 보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구조도 철저히 제 쪽 방어 위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제안이 저의 인생에 건네지는 타이밍이 너무 기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답변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정하신 뒤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두 손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공방 문을 닫고 나가신 뒤 저는 작업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망원동 골목의 저녁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공방 2층 창고에서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치고 중앙에 세로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합정동 전세 임차인 단독 명의, 오른쪽에는 망원동 공방 확장 제안서 월 4,500. 그 두 줄 위로 저의 펜 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인생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우이 형님의 산후조리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이고 한우 사골 국물을 4시간째 우려내고 있는 압력솥의 화력을 낮추고 형님께서 드실 조식을 예쁜 쟁반에 담아 2층 손님방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딸 지우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아침을 먹인 뒤 유치원 셔틀 버스에 태워 보내는 일까지 오전 8시 반이 되기 전에 마쳐야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낮 시간이 되면 저는 망원동 공방으로 달려가 웨딩홀 디저트 테이블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오븐을 4대 전부 가동해야 간신히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분량이 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손등에는 오븐 문틀에 데인 자국이 새로 생겼다가 아물기를 반복했고 제 오른쪽 어깨에는 거대한 반죽통을 들어 올리다 결린 근육이 저녁마다 둔중한 통증으로 올라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저는 공방 문을 잠시 닫아두고 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다시 합정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탁의 그림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산모 특식만 따로 차려드려야 한다고 시어머님께서 못을 박으셨기에 저는 저녁마다 일반 저녁 반찬과 산모 반찬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 박승원 씨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셨고 한 번도 주방 문턱을 넘어 들어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의 위 두 아이들이 가끔 합정동 집으로 놀러 오면 저녁 식탁은 7명분이 되었고 저는
그 모든 식사를 혼자 차리고 혼자 치웠습니다. 그 3주 동안 저의 체중은 4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검푸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톱은 짧게 갈라져 반창고를 2개씩 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방 안쪽의 낡은 양장 수첩에는 매일 밤 기록이 빠짐없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날짜, 지출 항목, 금액, 노동시간. 저는 그 숫자들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그 3주 차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거실로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형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소파 한쪽에, 시어머님께서는 형님 곁에, 남편 박승원 씨는 그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시며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혜주야, 승희가 저지 잘 안 돈다. 당분간 공방 문 닫고 집에 좀 있어라. 산모 끼니도 챙기고 위에 조카들도 놀러 오면 봐주고 말이야.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니? 그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남편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혜주야, 진짜 이번엔 엄마 말씀 좀 따라줘라. 나 회사에서 얼굴 못 들겠어. 누나 수발 제대로 안 들 거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엄마랑 누나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어. 거실 전체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사이로 제 안에서 어떤 문장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름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수첩 위에 한 줄 한 줄 쌓아온 숫자들이 이제야 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의 강압적인 인매, 형님의 확신에 찬 표정, 남편의 눈치 살피는 시선. 저는 속으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꼬리 한쪽을 아주 희미하게 올리며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웃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세 분의 얼굴에 순간 당황의 빛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남편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주 나긋한 목소리였지만 발음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여보, 혹시 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차인 이름, 본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의 공기가 1초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커피잔이 탁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저의 귀에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1초였습니다. 그 1초 동안 거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형님께서는 아기를 감싼 이불 끝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입을 반쯤 벌리셨습니다. 남편 박승원 씨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그 다음에는 혼란으로,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순서로 색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던진 한마디가 거실 한가운데의 공기를 단번에 얼려놓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간신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나 이 집 들어올 때 도장 찍었잖아. 저는 고개를 한번 작게 저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찍은 건 도장이 아니라 단지 옆에 앉아서 같이 계셨을 뿐이에요.
임차인 난에는 처음부터 제 이름 한 명만 들어가 있었어요. 전세금도 전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돈이었고요. 시어머님께서 그제야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잔받침과 탁자의 유리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혜주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그런 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저는 시어머님을 향해 살짝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전세 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법적 문서예요. 그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이 집의 임차인이에요. 그 외의 분들은 이 집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주장하실 수 없어요. 형님께서 아기를 품에 꼭 안으시며 급히 입을 여셨습니다. 옳게 무슨 소리야? 나 여기서 산후조리 중이야. 지금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저는 형님을 향해서도 가만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형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님을 내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방을 닫고 집에 들어앉아야 한다는 요구와 제가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동시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요구를 저에게 하시려면 먼저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정확히 아신 뒤에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주야, 그럼 지금 내 말은 뭐야? 우리 누나를 내보내겠다는 거야. 너 지금 그런 말하는 거 진심이야. 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저는 오늘 이 거실에서 당신이 입 밖에 내신 그 이혼이라는 말을 아주 또렷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닿은 이상 저도 그 말을 오늘 밤부터는 진지한 법적 단어로 다루려고 해요. 그 외의 말씀은 제 변호사를 통해 하시면 돼요. 시어머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명한 동요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변호사라니. 내가 무슨 변호사를 부르니. 가족끼리 이 무슨 난리냐.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드린 뒤 제 손을 가방 쪽으로 뻗었습니다. 가방 안쪽 포켓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과 최선영 변호사의 직함,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로 세 분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여보. 오늘 밤 저는 지우를 데리고 공방 2층으로 올라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세 분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스스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이미 제 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을 가로질러 지우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잠에서 막 깨어난 지우가 눈을 비비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오늘 밤에 공방 가서 자자. 엄마 작업실 2층에 우리 자는 방 있는 거 알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갈아입을 옷 몇 가지, 지우의 애착 인형 한 마리를 챙긴 저는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을 지나는 동안 저는 세 분 중 어느 분의 시선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고개를 돌려 탁자 위의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연락은 저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도어록의 잠금음이 저의 등 뒤에서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우리 왜 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의 자리를 새로 만들러 가는 거야. 공방 2층에 올라와 지우를 재운 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최선영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신호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혜주야 왔구나. 언제부터 시작할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배, 내일 아침 제일 빠른 시간으로 부탁해. 선배는 한번 짧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 내 사무실로 와. 필요한 서류는 오늘 밤 내가 다 뽑아두고 자.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지우를 유치원 셔틀버스에 태워보낸 뒤 곧장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최선영 선배의 사무실 회의실 원목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세 종류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이었고 두 번째는 전세 임차권 단독명의 확인서와 가족관계상 동거 가족의 퇴거 통지서 양식이었으며 세 번째는 지난 7년간의 지출 명세를 항목별 날짜별로 전산화한 엑셀 파일의 출력본이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자리에 앉히시고 드립 커피 한 잔을 내어주신 뒤 서류 한 장 한 장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혜주야, 이혼 조정은 형식적인 절차상 상대 측에서 응해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너에게는 그것과 별도로 아주 강력한 카드가 이미 한 장 놓여 있어. 바로 이 합정동 아파트의 전세 임차권이야. 계약 갱신 여부 결정권은 임차인 본인, 즉 너에게만 있어. 내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기존 거주자 전원은 계약 만료일 이후 이 집에서 퇴거해야 해. 전세 계약의 만료일은 정확히 58일 뒤였습니다. 저는 서류 위의 숫자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선배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혜주야, 너는 오늘부터 크게 두 가지 서류를 동시에 움직일 거야. 첫째, 남편 박승원 씨에게는 이혼 조정 신청서. 둘째, 이 집의 집주인에게는 너의 재계약 불가 의사 통지서. 두 서류 모두 오늘 오후 내가 직접 발송하도록 할게. 너는 내일부터 지우와 함께 공방 2층에서 생활하되 한 달 안에 연남동 쪽 투룸 빌라로 이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의 말씀 속 순서는 이미 저의 머릿속 지도와 정확히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드렸습니다. 선배, 웨딩홀 이장수 사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디저트 라운지 대표 계약건이 있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회신이야.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생각이야. 그 계약과 이혼, 그리고 이사까지 세 가지 일정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선배가 옆에서 좀 살펴줘. 선배는 빙긋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의 산막이 시작되는 거네. 그 주 수요일 저는 웨딩홀 이장수 사장님의 집무실에서 디저트 라운지 운영 대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월 매출 예상 4,500만 원, 매출 배분 8대2, 운영 기간 5년 보장. 계약서의 대표자란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새겨졌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며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표님 얼굴이 지난달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같은 주 금요일 남편 박승원 씨에게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같은 날 합정동 아파트의 집주인께는 저의 재계약 불가 의사 통지서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으로 그날 오후부터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 형님의 번호는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공방 2층의 작은 방에서 지우와 나란히 누워 창밖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원동 골목 위로 밤하늘이 아주 낮게 내려와 있었고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저 집에 안 가. 저는 지우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 더 좋은 집으로 가. 거기는 엄마랑 지우랑 둘이서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새로운 한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그로부터 2개월 뒤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 차례 조정 합의를 시도해 오셨지만 저의 측에는 이미 7년간의 지출 기록과 합정동 전세 계약서, 원본, 그리고 지난달 거실에서의 이혼 협박 발언에 대한 가족 녹취 증거가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이 확정되었고 딸 지우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게 귀속되었습니다. 양육비 월 100만 원이 남편에게 부과되었으며 재산 분할에서는 합정동 전세 보증금은 전부 제 단독 자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조정 확정 다음 날 합정동 아파트의 집주인께 따로 연락을 드려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반환해 드리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3주 뒤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담보로 잡으셨던 영동의 배농장 대출 계좌로 4억 8천만 원이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화 너머로 목이 메어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담담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처음부터 아버지 돈이었어요. 제가 잠시 대신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이 합정동 아파트에 남아있던 세 분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모두 퇴거하셨습니다. 시어머님 오말자 여사님께서는 수도권 외곽의 형님 시댁 근처 소형 아파트로 옮기셨고 시누이 형님께서는 출잔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본인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박승원 씨는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월급 통장 관리도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혼한 아들의 월급을 받을 명분이 법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아들의 월급이 끊긴 뒤 일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저는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시던 동네 모임의 회비, 매주 예약으로 다니시던 한식당의 점심과 계절마다 바꾸시던 캐시미어 머플러와 브랜드 가방의 할부금,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월급이 사라지자
한꺼번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자주 화를 내셨고 남편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 질책하셨으며 혈압이 올라 응급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셨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일을 하러 갔습니다. 통쾌해야 할 이유도 안타까워할 이유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승원 씨의 상황은 더욱 빠르게 기울어 갔습니다. 월급이 오롯이 본인 손에 돌아오자 오히려 관리가 되지 않아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매달 꼬박 저에게 입금하셔야 했기에 밥 한 끼 사드시기도 빠듯한 형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형님 댁의 셋째 아이 분유값과 산후용품 지원은 저의 퇴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평일 오후 망원동 공방에서 주문받은 홀레 디저트 테이블 9단을 마무리하던 중 가게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님 오말자 여사님께서 검은 코트를 걸치시고 공방 앞 골목에 서 계셨습니다. 여사님의 얼굴은 지난번 뵈었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양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오시며 저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혜주야. 저는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천천히 털어내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카운터 위에 쇼핑백을 올려두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을 이으실 말을 고르시는 듯 했습니다. 혜주야, 이 애미가 지난 시간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 살았더라. 이제야 그게 보인다. 너 한 번만 승원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월급 관리는 이제 본인이 하라고 다 맡겨놨는데 걔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 너는 여전히 공방도 잘 되고 이번에 웨딩홀도 크게 계약했다며. 그 정도는 내가 좀 거들어줘도 되지 않니? 저는 카운터 너머로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밀가루가 얇게 묻은 제 두 손이 카운터 위에 단정하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박승원 씨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전 남편의 생활비를 지원할 법적 의무도 도덕적 의무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방에는 업무 용건 외에는 방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관련 문의는 모두 최선영 변호사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여사님께서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이시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공방 유리문의 풍경 소리가 딸랑 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다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방금 구워낸 타르트 한 판이 은은한 버터 향을 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랏빛과 붉은빛이 오묘하게 섞인 노을이 길게 걸려 있었고 거리의 은행잎들은 이미 바닥을 노랗게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망원동 공방의 셔터를 내렸습니다. 연남동의 유치원까지 걸어가 지우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남동 골목 안쪽의 유치원 대문 앞에서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지우를 꼭 안아주었고 지우의 머리에서 올라오는 샴푸 향과 땀 냄새를 한꺼번에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응,
지우야, 우리 오늘 마트 가자.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네 입구의 중형 마트 안은 금요일 저녁답게 적당히 붐볐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세일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카트 앞에 서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며 진열대 사이사이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지우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합정동 시절 이 동네 마트 장보기는 저에게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국거리의 그램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고 시누이 조카들에게 사드려야 하는 비싼 백화점 과일은 예산 때문에 피해야 했으며 남편이 까다롭게 찾으시던 맥주 안주까지 종류별로 쓸어 담아야 했습니다. 카트는 늘 숨막히게 꽉꽉 채워졌고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밀고 있는 카트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지우가 유제품 냉장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한 줄로 가지런히 진열된 프리미엄 유기농 딸기 우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시댁에서 시누이의 첫째 아이가 자기만 먹겠다며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고 지우에게는 절대 손도 못 대게 했던 바로 그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지우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것도 사도 돼. 저는 카트를 멈추고 지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격표를 한번 쓱 쳐다보았지만 예전처럼 이번 달 가스비를 내고 나면 잔고가 얼마 남는지 같은 궁상맞은 계산은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딸기 우유 3팩을 한꺼번에 꺼내어 카트 안으로 툭, 툭, 툭 던져 넣었습니다. 당연하지. 지우 먹고 싶은 만큼 맘껏 골라. 결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카트에서 받아든 딸기 우유 한 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연남동 골목 안쪽의 작은 빌라 2층. 이제 저와 지우의 새 집이었습니다. 20평도 채 되지 않는 투룸이었지만 창가로 노을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어록에 제가 새로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누르자 현관 센서 등이 화사하게 켜졌습니다. 집안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귀를 때리는 주말 예능 텔레비전 소리도 거실 소파 위에 벗어둔 남편의 양말도 예고 없이 도어록을 누르고 쳐들어와 제 살림을 검사하시던 불청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신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장바구니를 든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자 시원한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처럼 시큼한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냄새를 풍기던 반찬통도 먹다 남은 찌개 냄비도 시댁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쟁여두었던 정체불명의 냉동 고기 덩어리들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우가 좋아하는 캐릭터 치즈, 싱싱한 블루베리 2팩, 방울토마토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 그리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둔 달콤한 티라미수 한 조각이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사온 딸기 우유 3팩을 냉장실 맨 앞줄에 꺼내기 쉽게 줄지어 세워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온 지우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까치발을 들고 냉장고 안을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은 친할머니 안 와. 맨날 와서 냉장고 검사하고 소리 질렀잖아. 저는 냉장고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허리를 굽혀 지우의 맑은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뛰놀다 흘러내린 지우의 잔머리를 귀 뒤로 살며시 넘겨주며 저는 솜털처럼 부드럽고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안 와. 앞으로 이 집 냉장고에는 딱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넣을 거야. 현관문 비밀번호도 이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지우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배시시 웃으며 딸기 우유 한 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거실의 폭신한 러그 위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불빛이 유리창을 넘어들어와 마룻바닥 위에 길고 따스한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저는 주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우유 빨대 비닐을 부스럭거리며 벗겨내는 그 평온한 소리를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거창한 승리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희 두 사람만의 숨을 내쉴 수 있는 집, 그것 하나가 제 인생에 마침내 돌아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딸이 기다리는 환한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